인문학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그 다음에 직미록이었죠. 네. 예, 세 권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 세 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세 권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계 90분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짱구 문말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간단한 주거리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근대인과 현대인 중세인을 비교하고 애니메이션을 현대인 관점으로 풀어낸 점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인문학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책이라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비록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왜냐면 예전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역사에 대한 책을 자주 읽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같이 조금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들만 읽었었어요. 그런데 진비록은 그 임진왜란이라는 한 조그마한 시기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꽤 흥미롭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빠진 인문학을 제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그냥 단순한 그냥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냥 만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이거를 약간 인생에 접목시켜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둔 것도 많았고 제가 여름 때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이 무엇이고 약간 인생에 좀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더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를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저는 이번 2학년 올라오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1학년 때 잠깐 사회문학학으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흥미를 좀 잃었었는데 이 책 읽기 전에도 사실 또 어렵게 될까봐 조금 두렵긴 했었는데 읽고 나서 이 저자분께서 정말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읽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징비록을 제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징비록은 지금 이 저자께서 그때 당시를 사셨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하고 지금 제 입장하고 그분은 정말 유교적인 가치관 하에서 글을 쓰신 거고 저는 약간 변화됐잖아요. 좀 많이 변화됐죠. 이런 입장에서 이 책을 바라보니까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 이때 좀 많이 미테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재밌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이제 다른 것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냥 공부 위주의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런 막 꿈도 없고 막 우리가 이제 너무 각박한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사는 것에 너무 이제 막 공감이 가면서 이게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를 뭔가 우리의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고 뭔가 이런 거가 있었구나 나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사회학 에세이를 제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약간 좋게 말하면 비판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그룹으로 서열을 나눌 때 왜 이렇게 서열을 나눠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고 근데 여기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이런 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읽으면서 사회학이란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을 좀 관심있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원피스는 저를
원피스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보면 원피스에서 흰 수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흰 수염에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는 흰 수염에 그 끈끈한 우정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인문학인 걸 보고 애니메이션만 볼 때는 아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것도 인문학이구나. 그래서 인문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 빠진 인문학을 선택했는데요. 왜냐면 저도 되게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지금 저희 과목 중에 윤리학 사성이라는 그 교과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보면 이건 여러 사상가들의 그 사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상들이랑 애니메이션을 접목해서 인문학을 배우니까 더 재밌고 흥미가 가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가장 궁금했는데요. 저는 대체 역사를 이런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서 소설 읽는 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해보기도 하고 대체 역사 소설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진비록 같은 경우는 다른 역사 서와는 다르게 좀 더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러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대체 역사를 쓸 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좀 더 자세한 그 실상을 아는 거에 대해 관심이 가는데 이 책에서도 뭔가 우리나라 역사에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을 보는 쌤이 알았으네요. 그렇고 증기력이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배경 질문에 대한 이제부터 이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한 시간이었고,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가 문제 주제 토론 교사입니다. 교수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 우선은 저희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가족이라는 거를 반드시 먼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에게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가장 1차적인 관계를 먼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친구들과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그 자기만의 그 사회, 자기만의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 세계 혹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현실 세계겠죠. 지금 우리 여기서 현실 세계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가족이라든가 아니 친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자신과 마음이 맞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숙사 학교인데요. 저는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처음 만나서 기숙사 생활할 때 저 혼자 사투리를 써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저희가 생각하던 인식이 바뀌기도 하였고 제 사회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 중에서도 기숙사 친구를 관계로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바꿀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은 사회적 동물이니 확실한가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회문화를 배우면요, 이 사회 실제론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나 목표가 같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냐 아니냐를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람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토론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당연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회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생활에서 보면 그 무리나 그 집단을 이루면서 그 친구들이 많이 통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모여서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아니라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를 이렇게 꾸려서 가기 때문에 사회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사회문화책을 보면은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 제가 어떤 사회화를 당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해가지고 얘는 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인 이론에 비춰볼 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사회학 에세이 나온 것들을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보편화됐다라고 저자는 말하지만 사회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진 그런 사회 구조라는 틀이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가족과 혹은 친구가 가지는 그런 유대감 속에서 또 형성된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달라진 그 사회 구조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람은 사회가 되고 그것을 발맞춰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데 찬성합니다. 선생님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 시간이 여러분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또 책에서 다른 예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 또한 다른 분들 같이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일단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15명의 소년들이 있을 때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거기 안에서 또 사회를 이뤄서 육지에 거하는 사람들 간에 혼자서 그 동물들에게 키워졌던 그 소년은 그 나중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도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그 동물 사회에 있었던 그 동물 사회의 룰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이 있는 사회에 맞게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그 소녀의 그 예시를 모아서도 아니면 그 15명의 예시를 모아서도 다들 일단 사회에 편입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질문 봤을 때요. 여러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회 등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도 무리나 집단이 있는데 그 무리에 소속감이 없으면 그 아인 학생은 왕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다 보면 그 무리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회 선생님 보지 말고 지금 방송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심사위원 선생님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선생님들 심사위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끼리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셔야 돼요. 네. 네, 편집 계속하세요. 편집 끝났어요? 네.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이과반에 있었는데 이과반에서 문과반으로 전과를 하고 또 문과반에 있던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과반에 있었을 때와 제가 문과반에 있었을 때와 전학한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과에 있는 그 상황이 다 달랐고 그때 교실에 있던 아이들의 성향과 그 배우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제 성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과 저와의 관계는 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금 사회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회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제가 이제 사회라든가 저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그 사회화 속에 그 틀에 맞춰서 행동한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사회화를 생각하고 사회와 나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 게 일단 제 친구들만 봐서도 친구끼리 서로 경쟁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사회에 영향을 볼 수 있는데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게 경쟁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너희들 자극도 주면서 이런 자극을 위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영향도 저는 이제 사회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막 살면서 막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너 사회생활 잘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주로 뭔가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저 자신이 당연히 사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분적이지만 친구와 학교 집단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집단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가에 있어서 나와 집단의 관계를 생각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창의력 챔피언이라는 대회를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시에 학교에서 모의법정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학교에 둬가지고 학교의 자체법정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도 좀 빠듯했지만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와 집단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전에 단체전에 참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체전도 준비하고 개인전도 준비하고 지금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다들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피곤하고 한데 제가 지금 제 성적을 고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책임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주는 나의 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 같아서 그 한규현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국어 시간에 매체와 문학 단원에서 발표자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와의 관계를 소비라는 관점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소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김남도 교수님에 의하면 과시인데 저는 동조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서 입을 때 저도 중학교 때 사서 입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사회와 동떨어져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처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셨을까요? 학교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떤 역할을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온 것도 그런데 제가 이번 연도에 2학년에 처음 올라오면서 제가 문과를 선택했는데 제가 1학년 5반이었는데 그 1학년 5반에서 저랑 같은 반인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2학년에 딱 올라왔는데 저랑 같은 반이 아무도 없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첫날부터 모르는 애한테 가가지고 옆에 앉아도 돼? 막 이러고 막 이름도 모르는데 막 자꾸 말 걸고 이상한 데로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좀 뭔가 제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때는 항상 남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뭔가 나를 어필하고 나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교 적응할 때 김종관 아니면 기숙사 생활 저도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학교까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응하지 했었는데 딱 기숙사에 기숙사에 끈끈한 통주형들이 이거는 남자들만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선배들도 만나고 이제 선배들과의 서로 교류나 아이들끼리 공존을 하면서 아이 학교에 또 적응을 하기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강경한 학생과는 반대로 중학교 때 기숙사 학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제중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도 많았고 반 학생들 수도 적었고 배우는 교과 과정도 달라서 저는 외국 원서로만 배우고 한국 교과 과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처음에 학교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이 국제 중학교에서는 약간 뭔가 발표 수업을 좀 더 많이 하고 다 같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국 교과 과정을 배우고 다른 일반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되게 요구하는 것은 질서에 맞춰서 정해진 수업을 듣고 또 정해진 시간에만 말을 하고 같이 토의하는 것도 자유롭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었고 또 교과 과정도 달라서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속한 집단이 그렇게 달라졌던 만큼 그 집단 안에서의 질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단을 옮겨갔다면 저는 그 집단에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학교로부터 이렇게 요구당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말하신 것처럼 그 집단 내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편안하고 혹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그런 좋은 사회생활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행평가 같은 거 다들 하시면은 이제 조별 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안 해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이익만 생기려고 하면은 거기서 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갈등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도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텍스트 내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상 도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나 15소년 페이지에 나오는 15명의 소년은 결국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인도로 간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살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제 생각에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뭐라고 해야 되지?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그렇게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상태에서 무인도에 떨어지면 혼자 다른 사람들과의 수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외로움에 이렇게 다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에 대해서 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무인도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냥 혼자서 아무런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왔으면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밖에 충족 잠을 자거나 먹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욕구밖에 충족되지 않는데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제 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뭐 소비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이러한 큼지막한 욕구를 충족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그냥 먹고 자고 하루하루 삶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당연히 저 같아도 나 지금 너무 막 사는 거에 너무 목말라 이게 너무 다시 돌아가서 나도 뭔가 내 꿈을 펼치고 싶고
내 꿈을 펼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선에 떨어지게 된다면 탈출하는 쪽으로 갔던 게 맞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의 48쪽에 있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인도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로빈슨 크루소한테는 굉장히 낯선 환경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 집단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아무래도 힘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나 그리고 이 환경은 이 환경 그러니까 내 집단은 나 혼자고 외 집단은 지금 이 무인도 전체의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무인도를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 15명의 소년이 사회를 안 겪어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질려서 혹은 이제 그렇게 떠나간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작은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회학 에세이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 무인도 안에서도 사회를 형성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들이 그 이전에 자신들이 지금 이쪽 떠나오기 전에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 부족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충족될 수 없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37쪽을 보면 이제 침팬지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애가 4살 때부터 침팬지에서 여기 살아와 침팬지는 물에서 살아와서 인간에게 발견돼서 왔을 때도 이 아이는 침팬지 소리를 내면서 침팬지에 관해서 우는 소리를 내고 침팬지를 사진 보면 좋아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이 길러진 아이는 사람이지만 이 침팬지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무인도고 침팬지에 있는 것을 봤을 때가 저희가 살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 다시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행동을 그래서 볼 수 있듯이 그것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의 아이들도 다시 자기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사람들은 뭔가 감정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교류를 하는 상대가 있고 그것에 따라 관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감정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예시 중에 침팬지 그 예시는 그 사람이 그 침팬지 자신과 어울리던 그 침팬지들과 함께 감정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그 감정 교류가 있었던 그 대상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빈슨 크루소 그 예시도 자신이 감정 교류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감정에 의한 회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규범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텍스트 38쪽에 나오듯이 첫째와 둘째나 막내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통제와 억압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사회화가 되고 둘째나 셋째는 좀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간과 사회는 그렇게 큰 연관이 있으며 서로 필요 충분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가운데 문화 상대주의는 개별 문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거위의 살찐 간, 유리인, 포아그라를 놓고 유럽 사회에서는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 학대인이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통 식문화인이 보호해야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자신의 가족을 퇴원시키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화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봤었을 때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조금씩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푸아그라 같은 사례는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저희 입장에서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이니만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거의 가는 얘기를 나왔는데 또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저희 문화 중에 그 개를 먹는 문화가 이런 문화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예로부터 이제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저희 개를 먹는 문화를 보고 약간 식이니까 나쁘다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예로부터 이제 개를 키우는 이유는 보면 사실 식량을 위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개를 키우는 것은.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 개를 키우는 그 문화를 보면 이제 아까 이레니 프렌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 교육, 그러니까 개는 이제 자기 감정을 기울여내는 건 애완동물 형식으로 키웠던 것이고 이렇게 약간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사회가 있었는 것 가지고 이제 서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건 이제 관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말씀 지금 한혜선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걸 조금 보충하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나 저희가 일단 땅도 조그맣고 저희가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은 막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집을 지키거나 뭐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을 보충하기에도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밀이나 뭐 드넓은 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기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개를 먹었던 거 이런 게 이게 바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따른 그 문화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푸아그라를 먹고 막 이런 것도 그쪽 나라의 문화이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를 먹었던 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문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서로에 대해 이해해주고 좀 뭔가 좀 이해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윤리적이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거의 간을 먹고 개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위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전통이 아닌 악습으로 이 동물 학대 과정은 분명히 처벌해야 하고 통과하며 단순히 그 거의 개고기를 먹는 행동은 문화라고 존중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김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아그라라는 게 단순히 거의 간을 먹는 행위로 보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있으니까 똑같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논란이 푸아그라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거위의 간을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해 거위를 학대하는 그런 행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두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게 있다면 그 문화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을 때는 그때 상황이 많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생존의 수단의 하나로 쓰인 건 맞는데 이제는 우리는 굳이 개고기를 먹지 않아도 다른 고기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 바뀌면서 우리가 발전하면서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생명에는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우리 문화만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점점 보호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추세인데 그것 따라서 우리도 이제 동물의 생명을 점점 보호해주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조금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푸아그라가 먹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한 그런 활동들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생명들을 죽이거나 혹은 학대하고 그리고 실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은 저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들을 좀 앗아가도 되는 것인지 혹은 지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추고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저희 동물 실험 같은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예전에 동물 실험을 사용할 때 진짜 정말 질병이 딱 발생했을 때 인류의 목숨에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만 동물 실험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의료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류 테스트에도 동물 실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화장품 동물 실험을 반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제 금지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 같이 연관시켜서 식용이나 그런 거에서도 같이 문화를 저희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는 일단은 포아그라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포아그라를 먹는 행위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는 아까 말했던 그 윤리적인 그 과정에도 있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역경을 느끼거나 아니면 생리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또한 그 행위를 이성적으로는 이해해 주어야겠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공개적으로 그 문화를 드러낸다기보다 문화는 자신만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인정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문화라는 건 어쨌든 그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갑자기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문화권, 다른 문화권이라면 모를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권 내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이미 발전한 만큼 동물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는 남겨두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학생이 얘기할 발언을 아직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은진이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세요? 은진이 생각. 나중에요. 나중에 주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은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이 중요한 존재이지만 각자가 가진 자원이나 환경에 의해 사람들 사이에 계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계단은 다양한 집단 구별을 만들어내며 구조화된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한 사회 내에서 구조화된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것을 사회계층 제도라고 합니다. 사회계층 제도는 그 유형만 다를 뿐 각 사회마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세요. 던지면서 하겠습니다. 사회계층 제도가 사회계층 제도의 예로는 그 인도의 4가지로 나눠가지고 카스트 제도 4가지로 나눈 다음에 각 계층별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 같은 거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걸로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플라스틱 수저, 흑수저. 네, 여러 수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수저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수저라는 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부모님의 직업, 사는 집의 정도, 부모님의 연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어떠한 이유로든 특수 사회 계층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조금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수저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결이 시급한 사회 계층이라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사회 계층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좁게 봐서 학교 내에서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 맘따라는 곳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학교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반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그냥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소외되고 조금 배척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계층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금수저, 흑수저 같이 빈부의 차로 보이지 않는 계층이 나눠지는데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자식한테 대물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층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또 옆에 얘기 들어주셨는데 학교에서도 또 계층을 나누는 건 성적이거든요. 성적을 보면 성적도 보면 1등부터 20등까지를 뭐 우수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더 차근히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성적에 대한 관리를 나누는데 물론 저도 그 말을 못 떠가지만 그 관리를 나누는 건데 이것도 성적에 대한 계층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계층을 나누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경 이제 과거 이제 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다 지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층이라는 것이 항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해 왔는데요. 저는 가장 이러한 계층 구조를 뭐 없애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금수저도 있고 뭐 성적도 있지만 저는 가장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인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대학 이제 뭐 스카이, 서성한, 주경이지 막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급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급에 따라서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스카이 미만은 안 받는다 막 라든지 뭐 이러한 뭔가 이런 그 학벌에 따른 우리의 뭔가 너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너무 각박하게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고 또 대학교 가서는 그 자기 대학에 맞는 뭔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각박해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지금 현재 학벌 제도, 그러니까 학벌을 순위로 나누는, 대학 순위를 나누는 이런 것보다는 좀 대학을 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요즘 평준화 추세인데 대학교도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모두 고르게 나눠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좋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대학 순위 제도가 저희 사회 계층 제도의 가장 큰 이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사회 계층은 학교에서도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계층을 구분합니다. 기능론이란 사회를 이루는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갈등론이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시험 성적은 노력한 결과니까 당연히 순위를 정하고 상을 주는 것은 옳다라는 기능론자와 학생들이 시험 성적에 따라 줄 세우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문제이다라는 갈등론자의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시험 성적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상을 주는 것이 옳다라는 기능론자의 입장인지 시험 성적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갈등론자의 입장인지를 전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30초 이내로 하십시오.
먼저 어디서부터 끊을까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성적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인데 아까 강평 학생과 평철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또 상하관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그런 등급에 따라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옳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정성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뭔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뭔가 고정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순위를 나눠서 학생들에게 굳이 불필요하게 계층 사회를 먼저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론자의 입장인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수업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인터넷 강의 한 강의 들어보려고 하면 60일에 거의 10만 원씩 하는데 교재비까지 하면 1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이 그 많은 강의를 돈 주고 듣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계층을 나누지 말고 좀 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갈등론자의 입장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대생 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주면서 하시는 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대우해 줌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걸 보니까 내가 공부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 차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성적을 잘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는 갈등론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하는 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능론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은 그만큼 자신이 열심히 되게 노력해야 하는 게 맞고 자신이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에 뭐 대학이나 뭐 취업 같은 거는 그거의 결과이니까 나중에 그 결과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적을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적별로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학교도 특반과 평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어떤 캠프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특반 아이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평반애들한테 당연히 반발이 나올 텐데 그럼 특반 애들은 실제로도 평반애들한테 그럼 니네가 공부를 잘해서 얘네 특반에 올라오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함으로써 평반 애들이 느끼는 그런 이렇게 피해받는 느낌, 박탈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그런 조화를 통해 그 갈등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갈등론자의 입장인데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대급을 나눈다 혹은 이제 순서를 둔다라고 하는데 저는 원하지 않는 것을 사회 구조에 맞춰서 열심히 해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이 칭찬이 바로 사회 보상으로서 지금 말하는 좋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둔 그 틀에 의한 것이므로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행복도나 만족도 같은 경우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이런 점이 왜 낮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학교 성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막 학교도 그렇고 뭐
어디 고시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렇고 언제나 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줄을 세워서 사람들을 넌 잘하는 놈, 넌 나쁜 놈, 넌 못하는 놈 이렇게 막 이게 편가르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 너무 자신의 각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듯이 공부도 재능인데 이런 거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서 상을 주는 것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음악에서 뛰어난 성적을 볼 때 상을 주고 미술을 잘하는 학생은 미술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일 때 상을 주는 것처럼 공부라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일 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단순히 상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공부가 다른 예체능보다 중요하다 아니면 공부에 따라서 저 사람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다 등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성적에 대해서 줄 세우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그럼 이렇게 줄 세워서 하는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보고 또 예를 들어 지식천을 E에서 보는 것처럼 필리핀의 교육을 보시면 성적표에는 등수나 이런 게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사회를 협동사회라고 봤을 때 만약에 저희 경쟁 사회가 좀 더 괜찮은 사회였다면 지금 저희 전 세계 국가 고시를 성적을 보시면 핀란드가 1등이고 우리나라 중국과 같은 이렇게 영국과 같은 이렇게 경쟁 사회들은 지금 그 밑에 2, 3, 4위를 바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성적을 줄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우는 건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비정상자 입장인데요. 그 성적으로 그 등급을 나누는 것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얻어서 성취감을 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현성 학생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약간 공부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능에서는 EBS 연계에서 많이 나오고 EBS는 무료 인강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다른 상관없이 그리고 그 나눠지게 되면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고 열등감이나 그런 걸 느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아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두 의견을 지금처럼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독서 내용과 여러분의 삶이나 사회 문제와 연결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입니다. 가족은 인류의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생된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떤 사회나 시대에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최근에는 산업화, 정보화, 서구화된 사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회 구조적 변화로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들어보세요. 현지부터 들어갈까요? 계속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 한번 시대를 반대로 해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 저번에 저도 혹시 무한도전 배달의 민족 네, 잘 봤습니다. 혹시 보시면 그 입양된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입양된 아이가 여성분 한 명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더 이렇게 서로 입양도 되고 이렇게 서로 문화의 다양성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런 세계화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양해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롭게 된 가족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핵가족 형태가 많아지는 게 사회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사회문화를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확대가족 위주의 가족 형태였다면 이제는 핵가족,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핵가족 형태에서 뭐 기타 가족이나 뭐 독거 노예 막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이번에 그거 수행평가를 하면서 좀 검색을 해봐서 알게 됐는데 그냥 니트족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정말 다 대한민국이 암울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니트족이라는 게 이제 대학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제 여자라면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원래 정상적인 그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루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니트족은 그냥 취업이 안 돼. 이제 자기 능력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학벌이나 뭐 스펙 이런 게 모자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자기가 취업 의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돈만 받으면서 사는데 그런 숫자가 점점 대한민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을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니트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네. 이 책에 보면은 그 소수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의 소수자들은 정말 핍박받고 그들이 정말 다른 존재다라고 여겨졌지만 점차적으로 그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소수자 가족의 등장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수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집회가 열리고는 있으나 그리고 축제가 열리고는 있으나 그것들이 또 보수단체에 와가지고 또 진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셨죠. 물론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점차적으로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성소수자 가족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핵가족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 대가족 위주의 문화에서 점점 핵가족 1인 가구의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가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건물을 지을 때도 평수도 점점 작은 집 주위로 많이 짓는 것도 나타나고 과일가게만 가봐도 1인 가구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사회 분위기도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사회화는 새로 생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그런 경우가 늘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베트남이나 저희 동남아 쪽에서 오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같이 사는 걸 보면 그 사회가 발전돼서 여러 나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궁핍한 우리 청년들의 1인 가족 M4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큰 목표인 취업을 위해서 결혼, 연애 그런 걸 포기하는 그 숫자를 늘려가는 이제 M4세대 이제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의 달관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돈, 즉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돈의 가치가 중요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돈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뭘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M4세대, 달관 세대들의 청년 1인 가구 이것 역시 우리가 봐야 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통일공감 데트로네라는 대회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남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저는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이산가족이나 탈북자 가정이 중요한 가족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꽃신을 사주기로 약속했지만 분단을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꽃신을 사서 거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찡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탈북자 가정에 대해 많은 복지나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보호해주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아까 그 청년자분께서 말씀하신 1인 가족인데 1인 가구가 청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혼한 그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혼자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독신인 사람들마저도 1인 가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야 가족을 인정해주는 추세였지만 현재에는 좀 더 가족에 관한 개념이 관대화되면서 뭔가 독신 가족이나 아니면 이렇게 1인 가족도 뭔가 가족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년 가장에 맡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 주변에 혼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오빠들 중에 저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아직 학교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혼자 다니고 있는 그런 오빠들 보면서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한번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오빠가 혼자 동생과 할머니를 부양하는 그런 소녀 가장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그렇게 주변에 원래 흔치 않을 것 같으면서도 자주 보이는 그런 소녀 가장들을 위해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그냥 둘이서만 부부끼리서만 사는 가족 형태를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요즘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돈값이랑 기저귀값 그리고 유치원 가는 비용 그리고 영어 유치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돈도 억 단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부부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사회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 가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역 균형 선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역차별 우려가 있는 제도일까요? 두 가지 토론입니다. 대입 인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은 정당하다라는 쪽과 대입 전형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여기 입장에서 약간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게 하나인데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루 분배가 된다면 당연히 이게 되는 거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 지역 중에 이 약간 이렇게 또 지역 중에 사회 균등제도 중에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그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으면 약간 상위 대학에 가는 평균 성적이라고 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시면 이게 농어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이 있는데 이게 외곽 지역이지만 이게 농어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지역은 돼 있지만 사실 다 도시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다 유학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건 약간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중에서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과서 법과 정치를 보면은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지역구를 이상한 모양으로 설정하는 그런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견이 바로 게리맨더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을 농어촌이라고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은 아직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 대학 입학 전형 농어촌 제도라든지 다문화 제도라든지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뭔가 우리와의 핸디캡을 주자라는 그 취지에서 만든 건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이러한 것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악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저도 역차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좋은 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자기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위로의 마음을 주고 싶지만 저는 이러한 잘못된 뭔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차별의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약간 주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경우도 주변에서 그런 전형에 포함되기 위해 친척들이 부탁하거나 아니면 할머니께 부탁해서 주소지만 그쪽으로 따로 옮겨놓고 이쪽에 사는 건 다른 쪽에 산다거나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전형 중에 자녀가 3명 이상 이렇게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 배려를 받는 경우를 봤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이 형제가 4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위에 손위 형제들이 모두 다 미국에서 유명 대학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형에 포함이 되어서 좀 더 혜택을 받는 것을 보고 제 생각에 만약 그런 혜택을 주려 한다면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농어촌이 적용되는 학교라서 농어촌 전형에서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전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밑학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농어촌을 6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점이지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학에 갈 때 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 수업 시간 때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남교사 할당 제도라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해봤는데요. 그때 반대측 입장에서 무엇을 말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정말 인정된 그런 교사들이 자신들을 가르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여교사들이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약간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교사들을 할당으로 이제 채택을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대학 입시도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학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직업이 상당히 중요해질 때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많이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배려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뽑는 것은 약간 역차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실제로 대학 입시 제도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대상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으로 배려 대상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지 뽑을 때 그렇게 먼저 배려해서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자신과 관련해서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책 청소년을 위한 사회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일상 속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 현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과 관련된 건데 우리 사회는 말씀드리자면 약간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듯이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경쟁 사회를 약간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점이지만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로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경쟁 상황을 저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등 줄 세우고 성적을 줄 세우듯이 경쟁 사회는 저는
경쟁 사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을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209쪽에 나와 있는 종교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친구하고 직접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인 입장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가상의 존재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아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든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PD수첩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종교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개인으로서 개인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믿어가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종교 제도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책에서 나왔던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저는 학교정에서 왔을 때 그 학교에서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왔었고 교환학생들도 있었고 유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 급식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이렇게 매달 바뀌어서 나오고, 또 그 학생들 배려하기 위한 다른 뭔가 운동기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도서라던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축제 행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다른 학생들 중에서는 몇몇 음식들에 관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참여하기 싫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하면서 뭔가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되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에 관해서 저는 저희가 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좀 더 존중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같이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 현상이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고 저희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토론했듯이 이 학교 성적을 줄 세우거나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뭔가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너는 공부를 해, 이런 식의 공부. 지금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채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경험을 하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맞는 것을 찾고 이러한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솔직히 말해서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이러한 이제 너무 각박한 교육제도보다는 뭔가 이제 선진국을 꼭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우리만의 뭔가 독창적인 교육 제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뭔가 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교육이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 생각해서 저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를 읽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교육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보면 혈액형도 하나의 사회 구조지만 학자들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남구에 사는 어떤 직업을 가진 30대 여성, 이런 구체적인 사회 구조에 따라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생이다라는 그런 정말 보편적인 혹은 넓은 의미의 사회 구조에 따라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대신 어떤 환경에 처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사회 구조에 따라서의 행동함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차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의 차이, 서로가 속해 있는 조금 다른 의미의 사회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처해 있는 사회 구조가
그 사회 구조 중에서도 정말 큰 의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포용적인 의미로 포용적이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어른들,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요즘 삼성페이가 나와서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생겨나서 점차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점차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시면 가족들 간에도 대화가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강원도에서 왔는데 지하철을 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사회라고 좀 더 강조하고 청소년들에게 개인이 서는 사회라는 단체와 집단 그리고 모두 어우러져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모부는 왜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라는 67쪽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이 주제를 토론을 해서이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 지금 꽤 많은 학생이 돈을 잃어버리는 장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도난 사고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나 CCTV 설치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사회 통제론에 의해 그 학생이 도둑질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만약에 그 도둑 행위를 발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낙인 이론에 따라 그 학생이 나중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경제를 선택하였는데요. 사회과목으로 경제 시간에 저는 수능으로 부유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과 같은 논문을 써본 적이 있고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읽으면서 부의 편중과 같은 사회 계층 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상이 이 책의 3장에서 나오는 바로 현대판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아까 한규현 학생이 말씀해주신 수조론처럼 현 우리 사회에도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부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은 세금을 내기 싫겠죠. 하지만 노동이 돈을 키우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키우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21세기 자본론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종부세를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특히 저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는데 실제로 저는 처음에 딱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옆 학교는 공짜 밥 주는데 우리 왜 안 주냐면서 그런 가볍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 책을 보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돈을 충분히 자기 경제 형편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낭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막 진짜 팽팽한 대립 이런 게 잘 와닿았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문제가 보수 정당에서도 보수 진영과 보수 쪽과 진보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고려하려면 정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 전체가 다 같이 고려해야 될 생각이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 발언 안 하는 사람. 네, 해주세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문화 상대주의를 설명할 때 나왔었던 그 사형제도와 식인종 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달 전에 학교 국어 시간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셨으면 손가락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서 체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주세요. 2명만 더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은진이 다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 됐죠? 네. 이거는 나도 저기 끝난 다음에 버릴 테니까 자, 마지막 이제 정말 끝입니다. 친구 맺기 마무리 인사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여기 가운데 들어올래요. 그래서 만남의 악수를 갖다가 하면서 껴안아주면서 끝내겠어요. 즐거운 시간을. 네.